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 경제 관련된 뉴스를 조금 모아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만발 경기 냉각 신호,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인하를 했습니다. 충돌하는 글로벌 경기 신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수출액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1월 20일 기사입니다. 그 전달 12월입니다. 12월에 대만이 수출하는 물건, 이 수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크게 이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월 이후라서 이 비율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회복 신호는 없습니다. 이 대만의 어떤 전자제품, 특히 중간 제조 반도체라든가 PCB보드 이런 것들은 각국에 수출되어서 이 완제품, 전자제품 완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 대만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IT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AI 주식이 크게 올라서 이거 새로운 IT 테크놀로지 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에서 이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돈의 파워가 큽니다. 유동성의 파워가 크고 실질적으로 대만에서 수출되는 전자 부품들 이 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수출액이 6개월 내 가장 크게 이제 줄어들었다. 가장 나쁜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월에 수출액이 한 마이너스 0.25%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6%다. 그리고 이 중국으로부터의 오더, 중국이 대만에서 수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3.5% 줄었습니다. 한 8.8%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전달 대비요. 이 중국은 여전히 대만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만과 한국,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는 그 액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자체의 제조 고도화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저가 노동력이 필요한 공장들을 베트남이나 멕시코 이런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중국도 저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내어보내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산업을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이 중국 제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많은 엔지니어를 이제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산업을 고도화해서 가능하다면은 한국, 대만을 누르고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도 따라잡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서서히 이제 대만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스스로 이제 중간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과 대만 넓게 하면은 대한민국, 일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IT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경기가 냉각 신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만의 이제 상무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1월 오다도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마이너스 15.8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대만 상무부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대만이기 때문에 IT,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 어떤 이제 경기가 냉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역시 중간재를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만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고 그 기술 수준이 어떻든 중국 역시 석유화 공장에서 이제 중간재를 만들고 또 반도체에서 이제 중간재를 만들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의존도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 중국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제 이 중국의 의존을 줄이고 다각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만 같은 경우는 IT 제품을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경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경제는 호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 2월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자, 이제 작년에 피크를 치고 조금 이렇게 쿨링다운 되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엔저의 영향이 큽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피크를 쳤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이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이 언저리에서 피크를 쳤는데 그리고 조금 쿨링 다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승했습니다. 2월에 한 2.8%.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모으면은 뭐 BOJ의 목표인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 엔화가 좀 반등할 거다. 저도 역시 그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그런데 엔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국채관에서 계속 매입을 하겠다.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이제 2010년대입니다. 이때 버냉키가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드 커브를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YCC를 포기할 거다,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포기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는 올리지만 장기 국채관에서 만약에 이제 고개를 쳐든다면은 매입을 하겠다, 장기 금리를 이제 컨트롤하겠다, 낮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기금리 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YCC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본 중앙은행의 발언에는 이제 한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단기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장기 국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장기금리가 이제 빠르게 오른다든가 이때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매입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일단 이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진짜 속내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이번에 단기 금리를 인상한 거 뭐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YCC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흘러간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용인을 할 것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이런 발언 때문에 엔화는 이제 하락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했는데 아직 반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일본 재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환율, 엔화의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뭐 자기 생각에는 일본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잠깐 이제 엔화가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립 서비스, 결국 일본 중앙은행이 뭐 배드캅 역할을 하고 일본 정부가 굿캅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본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 그리고 엔화가 빠르게 오르는 것 이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의 금리 인상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본 엔화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유로 이런 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을 때 소유자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그룹이 어느 정도를 들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트렌드가 쭉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띌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foreign investor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 비중을 크게 늘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달려가서 미국 주식을 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많이 사고 일본 사람도 많이 샀습니다. 이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더가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거다.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삽니다. 달러로 바꾸면 국채를 사도 이제 몇 퍼센트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뭐 수혜를 누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린 인베스터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헤지 펀드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포션을 줄였습니다. 뮤추얼 펀드 역시 줄였습니다. 역시 크게 늘어난 이들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이제 된다, 언와인드 된다. 그래서 다시 자금이 혹시 이제 일본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미국 증시에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스위스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스위스 경기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완만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쿨링 다운되고 경기가 이렇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자 스위스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내에서도 이 경기가 이렇게 이제 냉각되는 그런 시그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중국, 대만, 스위스,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가 냉각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스위스 금리 인하는 많은 경제인들에게 이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늦게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서 경기 냉각 신호가 먼저 나타난 겁니다. 이 스위스가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이제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하는 날 그때 뭐 유로나 그리고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크게 오르다가 스위스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스위스가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것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들은 경기가 이제 여전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스위스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기 냉각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덩달아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스위스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는 뭐 지난주에 큰 화제입니다. 사실은 일본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큰 이제 시장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누른 상황이기 때문에 옳은 것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 이 뜻은 이 글로벌리 어떤 이제 경기 냉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을 시장에 던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 한국의 HTS 차트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일단 이것은 이제 일본 엔입니다. 일본 엔은 금리 인상하고 그날 1% 정도 툭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반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 그리고 스위스 금리 인하 발표가 나고 이제 호주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캐나다 달러 역시 급락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로와 역시 이렇게 잘 오르다가 스위스가 금리 인하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 스위스 금리 인하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 금리 인하 며칠 전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견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두려움을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대만의 이제 경기 냉각 시그널과 이렇게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 경기 냉각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기 냉각 시그널이 확산이 되면은 새로운 어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경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몬도죠. 이 레이몬도가 유럽 각국의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함께 손을 잡고 막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것을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유럽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역으로 그들 스스로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어떤 이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뒷다리를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약점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한 두려움을 던집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가 어떤 A라는 나라의 기술을 막는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 스스로 새롭게 이제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 정답은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STEM, 이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런 겁니다. 450만 명의 이과계통의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70만 명이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응용 가능한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70만 명이 스템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만 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엔지니어가 되어서 사회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전히 이 불안감을 던지는 거죠. 자, 중국의 기술 혁신을 과연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 막는다는 표현이 틀리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과 힘을 합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은 이 인텔이나 AMD CPU를 능가하는 혹은 맞먹는 그런 CPU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야, 중국 애들이 만들어봐야 뭘 만들겠냐,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은 정부에 있는 컴퓨터, 여기에서는 인텔과 AMD를 쓰지 마라.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해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옆으로 밀어내고 중국산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선전이 맞고, 그리고 중국이 만든 CPU가 뭐 인텔이나 AMD와 맞먹는다, 뭐 필적하는 성능을 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중국이 만든 CPU는 최소한 중국 시장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큰 어떤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다른 남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국 제품이 수출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중국을 컨테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국 내 미국 제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한 겁니다. 세계 이 CPU 시장이 양분이 되는 거죠. 이 미국이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방성, 공정성, 그리고 스스로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이제 견제해야 될 나라를 이렇게 컨테인하고 가둬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미국은 시장을 잃어버리고 커스터머를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떨어져서 중국이 스스로 만약에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된다, 이때는 처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제3세계 시장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